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 옛날 조선 중기 서해 바닷가 포구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한 여인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전신불수의 몸으로 외딴 무인도 갯벌에 버려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시댁을 위해 온몸을 바쳤건만 친정이 몰락하자 남편은 아내를 조각배에 싣고 아무도 없는 섬에 내던졌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만 가득한 그 외딴 섬에서 여인은 홀로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꼼짝도 못하던 여인이 남편의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더니 차갑고도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미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편안히 앉으셔서 귀 기울여 들어보시지요. 때는 조선 중기, 늦가을 찬바람이 서해 갯벌을 훑고 지나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해 포구에서 하루 이틀 뱃길 거리에 자리한 외딴 섬, 사람들이 까마귀섬이라 부르는 그곳에 작은 거룻배 한 척이 닿았습니다. 배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옥색 도포에 갓을 반듯하게 눌러쓴 30대 초반의 사내였고 또 한 명은 거적대기처럼 배 바닥에 누운 채 꼼짝도 하지 못하는 20대 중반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서윤이었습니다. 나이는 25이었지요. 한때 이 여인은 서해 일대에서 손꼽히는 비단 상단 집안의 외동딸로 그 고운 얼굴과 어진 마음씨가 포구 마을 안팎에 자자하게 소문난 처자였습니다. 혼례날 다홍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썼을 때 마을 사람들이 탄성을 내질렀을 만큼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 바닥에 누운 서윤의 모습은 그 시절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한때 복숭아꽃처럼 고왔던 얼굴은 창호지처럼 하얗게 발해 있었고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채로 빛 바랜 무명 혼잎을 한 장에 덮여 있었습니다. 눈만이 살아있어 흐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노를 젓던 산에 서윤의 남편 이연이 배를 모래밭에 거칠게 댔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는 법 없이 차갑고 능숙한 손길로 서윤을 들어 올려 섬의 갯벌 위에 내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의 몸이 모래 위에 쓰러질 때 작은 신음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으니까요. 이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에 올라 노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그러나 칼날처럼 날카롭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죄인의 딸을 옆에 두고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소. 여기서 어찌되든 나를 원망 마시오. 배가 천천히 물살을 가르며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움직이지 못한 채 눈으로만 그 배를 쫓았습니다. 갈매기 떼가 머리 위를 시끄럽게 울며 날았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혼잎을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파도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섬이었습니다. 이연의 배가 점점 작아져 수평선 너머 작은 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모래 위에 쓰러져 있던 서윤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팔이 그리고 천천히 상체가 일으켜졌습니다. 서윤은 굳었던 입술로 차갑고도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두고 보거라. 내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것이니. 어르신들,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꼼짝도 못하던 여인이 홀로 상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때 복덩어리라 불리던 며느리가 어찌하여 외딴 무인도에 버려지게 된 것일까요? 이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윤이 태어난 집은 서해 포구 마을 안에서도 가장 번듯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아버지 한참봉은 원래 중인 출신이었으나 젊은 시절부터 비단 장사에 뛰어난 수완을 보여 서해 일대의 포구 마을의 비단과 명주를 대는 제법 큰 상단을 일구어냈습니다. 마당에는 늘 비단 꾸러미가 쌓였고 안채에서는 배틀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넉넉하고 화목한 기운이 집 안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윤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영민하여 아버지에게서 장사 수완과 셈법을 자연스럽게 배웠고 뒷마당에서 약초를 가꾸는 취미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윤을 보며 저 아이는 참으로 복스러운 처자라고들 입을 모았지요. 그런 서윤의 삶에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20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한 참봉댁 심부름으로 저작거리에 나간 서윤이 시장 어기 좁은 골목에서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12살가량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집신도 신지 못한 맨발이 이미 시퍼렇게 얼어 있었고 낡은 삼배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솜저고리를 벗어 아이에게 둘러주고 등에 업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을 솜저고리도 없이 달렸지만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채린이었습니다. 나이는 12살이었고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으나 그 할머니마저 석 달 전 돌아가시어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떠돌던 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약초를 캐고 다리며 마을 사람들의 병을 돌봐온 약초꾼이었는데 그 솜씨를 채린에게도 고스란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참봉은 처음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다 해도 모르는 아이를 함부로 들이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서윤이 무릎까지 꿇고 간청하자 한참봉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틀림없이 그리했을 게라며 딸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부터 채리는 한참봉댁 부엌채에서 지내며 새벽부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틈만 나면 뒷산에 올라 도라지와 더덕, 칡뿌리를 캐다 말려두었으며 뱀을 만나도 겁내지 않고 바위 틈 약초를 능숙하게 가려냈습니다. 서윤은 채린에게 새 무명 치마와 저고리를 지어 입히고 밤이면 자기 방에 불러 글도 가르쳐주며 친자매처럼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어느 시절보다 따뜻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이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라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요.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가자 서윤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이웃 고을 이씨 가문의 외아들 이연이었습니다. 나이는 26으로 한양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수재였습니다. 이씨 가문은 대대로 벼슬을 낸 양반 가문이었으나 이연의 조부대에 이르러 재산이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지요. 겉으로는 번듯한 기와집이었으나 담장이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대청마루 기둥에도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연의 어머니 능주댁은 아들의 혼처를 고를 때 한 가지를 가장 먼저 따졌습니다. 바로 처가의 재산이었습니다. 서해 일대에서 비단 상단으로 이름을 날리는 한 참봉댁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혼처라고 여겼지요. 능주댁은 혼담 자리에서 서윤을 보자마자 어서 오너라,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오는구나라며 두 손을 잡고 반겼습니다. 혼례날 서윤은 다홍색 원삼에 족두리를 쓰고 나섰습니다. 수놓인 비단 원삼이로 금박을 입힌 놀이개가 빛났고 하얀 버선발이 가마 아래로 살짝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 밖까지 몰려나와 탄성을 질렀습니다.
채린도 함께 가마를 따라 시댁으로 갔습니다. 서윤이 채린 없이는 살 수 없다며 고집을 피웠기 때문이었지요. 능주댁은 내색은 안 했지만 어린 몸종 하나를 더 드리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서윤은 이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목한 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함의 이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서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이씨 가문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혼례 초에는 시어머니 능주댁이 며느리에게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안채로 불러 대추차를 함께 마셨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우리 며느리가 진짜 복덩어리라며 자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서윤의 비단 원삼과 폐물을 훑는 것이 어딘가 탐스러웠지만 서윤은 그것을 시어머니의 애정이라 여겼습니다. 이연도 처음에는 서윤에게 나쁘지 않은 남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냉정한 편이었으나 밤에는 방에 들어와 책을 읽으며 서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윤이 친정 이야기를 하면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서윤은 시집살이에 힘들 때면 채린이 있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채린은 낮에는 부엌일을 돕고 새벽에는 뒷산에 올라 약초를 캐오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능주댁도 처음에는 채린을 귀엽게 여겼는데 그 손재주와 약초 지식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슬그머니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가문의 형편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마을에서 벼슬가 집안이라는 체면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빚이 적지 않았고 부엌 찬장에 반찬 가짓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시집 오면서 가져온 폐물과 혼수가 집안의 숨통을 트이게 해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능주댁은 며느리가 가져온 비단 꾸러미를 창고 깊숙이 넣어두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사정을 모른 척했습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시댁 살림을 돕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여겼으니까요. 오히려 친정에 손을 벌리는 대신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길쌈을 하고 채린과 함께 약초를 캐어 팔아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탰습니다. 그렇게 첫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연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장마가 한창이던 여름밤 시작된 기침이 날로 심해지더니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기침 끝에 붉은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손수건에 선혈이 번지는 것을 본 능주댁은 발을 동동 굴렀고 서윤은 얼굴이 차색이 되어 밤새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받으니 폐에 열이 쌓인 것이라 했습니다. 의원은 산삼과 녹용으로 기운을 북돋워야 한다고 처방을 내렸고 능주댁은 그 길로 서윤에게 친정에서 약재를 구해오라 했습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아버지 한 참봉에게 정가를 보냈고 한 참봉은 귀한 산삼 뿌리와 녹용을 보내주었습니다. 서윤은 약탕관에 약재를 넣고 밤새 뭉근한 불로 달여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약을 먹을수록 이연의 기침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고 핏빛 가래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의원은 다시 왕진을 와서는 고개를 저으며 이제는 손쓸 방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명이 다해가는 것을 어찌하겠느냐는 말과 함께요. 서윤이 눈물을 삼키며 약탕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기척이 있더니 채린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채린은 이연의 이마를 살피고 혀 색깔을 확인하고 약탕관에 남은 찌꺼기를 손으로 찧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채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채린이 서윤에게 조용히 고했습니다. 폐에 열이 쌓인 사람에게 산삼과 녹용 같은 뜨거운 성질의 약재를 쓰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할머니에게 그렇게 배웠노라고요.
지금 이연의 몸은 열을 내려야 하는데 도리어 열을 올리는 약을 쓰고 있으니 나을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능주댁이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했습니다. 의원도 못 고치는 병을 어린 몸종 하나가 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면박을 주었지요. 그러나 서윤은 채린의 말을 믿었습니다. 채린이 약초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깊은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평소에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이 시어머니를 설득해 채린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채린은 광주리를 들고 뒷산으로 올라가 칡뿌리를 캐고 바위 틈에서 돌배를 따왔습니다. 칡뿌리를 물에 씻어 맷돌에 갈아집을 짜내고 뱃속을 파내어 꿀을 넣어 시루에 쪘습니다. 열을 내리고 폐의 도끼를 씻어내는 약재들이었습니다. 채린이 달인 약을 먹은 첫날 밤 이연의 기침이 조금 뜸해졌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핏빛 가래가 옅어졌고 열흘이 지나자 기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 이연은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당을 걸어 다닐 정도로 회복했지요. 능주댁이 어이없어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마을의 이름 높은 의원도 손 놓은 병을 저 어린 몸종 하나가 고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때부터 능주댁의 채린을 향한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가벼운 무시는 어느새 깊은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아이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 같은 것이었지요. 서윤은 그 눈빛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건강을 되찾아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이연이 건강을 되찾자 이 씨 가문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연은 밤낮 없이 서책을 들고 과거 준비에 매달렸고 서윤은 그 뒷바라지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채린은 뒷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어 저작거리에 내다 팔아 살림을 보탰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가난하지만 단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이 오래 계속될 것이라 서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곧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이연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서윤은 새벽 안개를 뚫고 떠나는 남편의 두루마기 자락을 매만지며 배웅했습니다. 이연은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길을 나섰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이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바탕 북소리와 함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장원급제 소식이었습니다. 이 씨 가문이 외아들 이연이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했다는 것이었지요. 능주댁이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집안 하인들도 함께 웃고 떠들었고 마당에서는 즉석으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몰려와 축하를 건넸지요. 서윤도 마당 한켠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건강을 되찾고 과거에까지 급제했으니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능주댁은 며느리 손을 꼭 잡으며 역시 우리 집 복덩어리라며 반겼습니다. 며칠 뒤 이연이 어사화를 꽂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구경했고 아이들이 앞다투어 달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당에 등불이 환하게 켜졌고 음식 냄새가 대문 밖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지요. 그런데 서윤은 그 잔치 내내 묘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인 이연의 표정이 잔치 내내 너무나 담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담담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도 이연은 서윤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달이 하늘 높이 떠오른 깊은 밤이었습니다. 서윤이 이연에게 친정 아버지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녀와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다녀오시오라고 짧게 내뱉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차갑고 건조하던지 서윤은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친정길에 올랐습니다. 채린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능주댁이 붙잡았습니다. 집에 할 일이 태산이라며 채린을 부엌으로 들여보냈지요. 서윤은 홀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집 대문이 열리자마자 아버지 한 참봉이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부녀는 손을 맞잡고 대청마루에 앉아 대추차를 마시며 한참을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참봉이 딸의 손을 어루만지며 오느라 수고했다고 말했을 때 서윤은 그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친정집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관아 복색을 입은 포졸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금부도사가 앞장서서 마당 한가운데에 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 참봉은 영모의 가담한 대역 죄인이로다. 당장 포박하여 압송하라. 서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모라니. 평생 장사 수완 하나로 먹고 살아온 아버지가 영모에 가담했다니 그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였습니까? 그러나 포졸들은 한 참봉을 거친 포승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한 참봉이 딸을 바라보며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이것은 분명 누명이라고 외쳤지만 포졸들은 개의치 않고 그를 끌어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으나 포졸의 손에 밀려 마당 한복판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대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곱디고 온 다홍 치마에 흙먼지가 잔뜩 묻었지만 아픔도 잊은 채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서윤이 허겁지겁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라면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제 막 벼슬길에 오른 남편이라면 아버지의 누명을 밝혀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서윤이 남편의 도포 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매달렸을 때 이연의 눈빛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연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인과 엮이면 이제 막 시작된 자신의 벼슬길이 끝장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입 다물고 안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믿었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친정이 풍비박산난 이후부터 서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능주댁의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복덩어리라며 손을 꼭 잡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죄인의 딸을 거두어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말이 밥상머리에서도 마당에서도 툇마루에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서윤의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마주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벼슬을 받아 한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이연은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봄이 오자 능주댁은 서윤을 마당으로 불러내어 발치에 묵직한 곡괭이를 내던졌습니다. 소가 죽어 밭을 갈 수 없으니 서윤이 직접 곡괭이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늙은 하인 막새가 나서서 자신이 하겠다고 했지만 능주댁은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죄인의 딸이 몸을 놀려야 그 죄가 조금이라도 씻긴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난생 처음 무거운 곡괭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양반집 아씨가 온종일 밭에서 땅을 파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부드럽던 손바닥에 금세 물집이 잡혀 터졌고 등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밭에서 돌아오면 부엌 구석에 메밀이 섞인 찬밥 반 덩이와 멀건 국 한 사발뿐이었습니다. 체리는 낮에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부엌 일을 하면서 틈틈이 서윤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되면 서윤의 터진 손바닥에 약초 진액을 발라주고 굳은 등허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서윤은 체린의 손을 꼭 잡으며 버텼습니다. 꽃샘 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능주댁이 마당에 커다란 지게를 내던지며 서윤에게 뒷산에서 나무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산을 올랐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산길을 미끄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무를 모아 지게에 얹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만 돌부리에 걸려 비탈길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지게가 뒤집어지며 나무가 사방으로 흩어졌고 서윤은 바위의 옆구리를 부딪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서윤이 돌아오지 않자 체린이 횃불을 들고 산을 헤맸습니다. 체린이 쓰러진 서윤을 발견한 것은 이미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체린은 목 놓아 울며 서윤을 부축해 간신히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서윤이 며칠을 알아 누웠지만 능주댁은 아픈 며느리 곁에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무 한 짐도 못 태우고 들어눕는다며 쓸모없다고 구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온 이연이 능주댁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뒷간에 가려던 체린이 그 방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기운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연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음산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겠다고 설쳐대면 자신의 벼슬길이 끝장날 것이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일의 진실이 드러나면 자신을 밀어준 박판서 대감에게도 화가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윤의 입을 영원히 닫게 해야 한다는 말을 아주 태연하게 내뱉었습니다. 능주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음흉하게 웃더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체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이 두방망이질했습니다. 체린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날 밤 체린은 서윤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그 무서운 이야기를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서윤은 창호지처럼 하얀 얼굴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체린아, 이연이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이연이 숨겨둔 것이 분명 있을 테니.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능주댁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그토록 모질게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능주댁은 며느리가 몸이 약해 보인다며 직접 보약을 지어왔다고 어서 마시라며 약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마음이 마침내 돌아선 것인가 싶어 눈시울이 붉어지며 약을 받아 단숨에 비웠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체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평소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직접 아궁이 앞에 앉아 약탕관을 지키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능주댁이 안방으로 들어간 뒤 체린은 조심스럽게 약탕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체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약탕관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할머니가 살아생전 절대로 사람에게 먹여서는 안 된다고 엄히 경고했던 바로 그 독초의 냄새였습니다. 몸을 서서히 굳게 만드는 독이었습니다.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먹이면 한 달 안에 온몸이 마비된다는 무서운 약초였습니다. 채린이 안방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은 약사발을 비운 뒤였습니다. 채린이 소리를 질렀지만 능주댁이 재빠르게 나서 채린을 광으로 끌어다 가두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광 안에서 채린은 창살 틈으로 제발 약을 드시지 말라고 울부짖었지만 두꺼운 벽이 그 목소리를 가로막았습니다. 광에 갇힌 채린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능주댁은 매일 약사발을 들고 서윤의 방을 찾았습니다. 서윤은 의심한 점 없이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보름이 지나자 서윤의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팔다리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아침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전신불수의 몸이 된 것이었습니다. 능주댁은 광에서 채린을 꺼냈습니다. 서슬 퍼런 눈빛으로 이 일을 밖에 발설하면 당장 쫓아낸다고 위협했습니다. 채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채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의 눈을 속이며 부엌일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몰래 뒷산으로 올랐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해독약초, 바위 틈에서 자라는 석창포와 감국이 있는 곳을 채린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석창포는 막힌 것을 뚫어주고 감국은 몸 안의 독기를 씻어낸다는 할머니의 말이 귀에 쟁쟁했습니다. 채린은 달빛의 의지에 험한 바위를 오르내리며 약초를 캤습니다. 손에 상처가 나고 발에 물집이 잡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캔 약초를 사금파리에 담아 뭉근한 불에 달이고 밤마다 서윤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굳은 입술 사이로 약물을 한 숟가락씩 흘려 넣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약을 먹이던 채린이 숨을 죽이고 있는데 서윤의 손끝이 아주 희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채린이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아씨 느껴지세요 하고 속삭이자 서윤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응했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옆방에서 술에 취한 이연과 그가 새로 들인 첩워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채린은 귀를 쫑긋 세우고 벽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워리가 이연에게 교태를 부리며 대체 한 참봉 어른에게 무슨 죄를 씌운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연은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 참봉이 혼인 전 약속했던 재산을 절반씩 나눠주겠다는 말을 어기자 박 판서, 대감과 손잡고 영모로 몰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워리가 박 판서 대감이 마음을 바꾸면 어찌하려느냐고 묻자 이연은 대감과 주고받은 서찰을 항아리에 잘 넣어두었다고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채린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저 병든 것은 섬에 버릴 것이라고. 서해에 갈매기와 까마귀만 사는 외딴 섬이 있는데 거기에 버려두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던 서윤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채린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감각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절대 들키면 안 된다. 그 항아리를 찾아 밀서를 빼내어 내 품에 숨겨다오. 채린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채린은 매일 밤 약을 다려 서윤에게 먹이며 회복을 도왔고 서윤은 조금씩 감각을 되찾으면서도 시어머니와 이현 앞에서는 철저히 전신불수인 척 연기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채린이 대청마루 아래로 기어들어가 맨손으로 흙바닥을 파헤쳤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가자 손끝에 항아리가 걸렸습니다. 채린이 뚜껑을 열자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서찰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이영과 박판서 대감이 주고받은 밀서였습니다. 체리는 밀서를 품에 안고 서윤의 방으로 돌아와 속적삼 안쪽 깊숙이 꿰매 넣었습니다. 바늘을 들고 실을 꿰는 체린의 손이 떨렸지만 한 땀 한 땀이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시집올 때 가져온 어머니의 유품, 옥으로 만든 비녀가 담긴 함을 보자기에 단단히 쌌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이연이 행동에 옮기기 전에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이연이 하인을 시켜 소달구지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능주댁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것 때문에 집안 망신이다. 어서 치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소달구지 위에 짐짝처럼 실렸습니다. 한때 정을 나눴던 아내를 다루는 이연의 손길은 거칠었습니다. 서윤은 감각이 돌아온 것을 들키지 않으려 눈을 감고 죽은 듯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서늘한 칼날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소를 몰아 폭으로 향했습니다. 체리는 담장 너머로 달구지가 사라지는 방향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속적삼 안에 밀서를 품은 서윤이 그 달구지에 실려가는 것을 보며 체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포구에 도착한 이연은 작은 거룻배 한 척을 구해 서윤을 배에 싣고 직접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배가 닿은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무인도였습니다. 까마귀와 갈매기만 울어대는 그 섬을 포구 사람들은 예로부터 까마귀섬이라 불렀습니다. 이연은 서윤을 모래밭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를 저어 떠났습니다. 잘 있어라. 여기서 어찌 되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 차가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배는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이연의 배가 수평선 너머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배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순간 서윤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손을 모래 위에 짚고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펴며 앉은 자세가 되었습니다. 입가에 서늘하고도 단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고 보거라. 내 반드시 살아서 내 놈들의 죄를 물을 것이니. 서윤이 나직이 움츠렸습니다. 아직 사지에 완전한 힘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가슴속에는 복수라는 이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폭우로 돌아온 이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체린이 숨가쁘게 뛰어가 폭우 끝에 배를 대고 쉬는 늙은 뱃사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애원했습니다. 저 섬으로 데려가 달라고.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 그 섬에 버려졌다고. 뱃사공은 체린의 절박한 눈물에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체린을 배에 태웠습니다. 체린은 등에 보자기를 단단히 묶고 배 위에서 초조하게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조롱박에 담긴 해동약과 서윤이 시집올 때 가져온 어머니의 옥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섬에 닿자 체린이 바닷물에 발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뛰어내렸습니다. 모래밭을 헤매다가 저만치 바위 그늘 아래 기대어 앉아 있는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체리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막힌 바위 틈 사이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던 이 외딴 섬에서 누군가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섬 안쪽 바위 뒤편 작은 동굴 앞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체린이 서로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위 뒤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쪼그려 앉아 약초 다발을 묶고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말린 약초가 줄줄이 매달려 있었고 빗물을 받아둔 큰 항아리가 두어 개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섬에 사람이 오다니 하며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노인의 이름은 박노인이었습니다. 본디 한양에서 이름 높은 약재상이었는데 30년 전 권문세가의 미움을 산우명을 쓰고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이 외딴 섬에 숨어 홀로 은둔하며 섬에 자라는 약초를 캐고 다리며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30년 세월이 쌓인 동굴 안에는 온갖 약재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지요. 체린이 박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독약으로 서윤이 전신이 굳어버린 것, 자신이 석창포와 감국을 다려 밤마다 몰래 먹여온 것, 그 덕분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까지요. 박노인이 체린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기특한 것이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더니 서윤의 맥을 짚어보고 눈동자를 살피고 손발의 감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마저 다스리면 보름 안에 제 발로 걸을 수 있을 게다. 그날부터 박노인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30년간 섬에서 모은 귀한 약재를 아낌없이 꺼내 썼습니다. 체린도 밤낮으로 서윤 곁을 지키며 죽을 끓여 먹이고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박노인이 말한 대로 보름이 지나자 서윤이 스스로 일어나 섰습니다. 동굴 입구에 서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서윤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서윤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다 너머 수평선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제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자 박노인이 섬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섬 곳곳에는 박노인이 30년간 돌봐온 약초밭이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고 갯벌 흙에서 자란 방풍, 해국, 익모초가 지천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이 약초들이 육지에서 나는 것보다 효험이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바다 기운을 머금은 약초는 성질이 강하고 약효가 오래 간다는 것이었지요. 서윤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아버지 한 참봉에게서 보고 배운 장사 감각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유품인 옥비녀를 팔아 조각배 한 척을 마련했습니다. 비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하늘에서 힘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것으로 새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이 속으로 고했습니다. 체린이 노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노 잡는 법도 몰랐지만 곧 익숙해져 섬과 포구를 오가는 백길을 혼자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윤과 체린이 섬에서 약초를 캐어 포구 약재상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재상들이 어디서 온 여인들인가 하며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 섬에서 나는 약재를 써본 사람들이 하나둘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방풍이 중풍 기운에 기가 막히게 듣는다느니 해국을 달인 물이 열을 내리는데 탁월하다느니 하는 말들이 포구를 넘어 고을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해 외딴 섬 약재가 효험이 남다르다는 소문이 돌자 약재상들이 앞다투어 찾아왔고 값을 후하게 쳐주었습니다. 서윤은 그 돈으로 다시 배를 사고 사람을 고용하고 섬의 약초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처지에 장사를 시작하다니 무모한 것 아니냐고 했지요. 그러나 서윤과 체린이 계절마다 좋은 약재를 가져다 드리고 떠날 때마다 밥상을 챙겨드리는 것을 보며 박노인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약초 지식을 서윤에게 아낌없이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서윤의 이름이 포구 일대에 알려졌습니다. 2년이 지나자 이웃 고을에서도 서윤의 약재를 찾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서윤은 서해 일대에서 손꼽히는 약재 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먼 유배지에서 고생하고 계실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의 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것을요. 서윤은 밤마다 속적삼 안에 꿰매 넣은 밀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름종이 사이로 보이는 이연과 박 판서의 글씨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서윤이 관찰사를 찾아간 것은 거상으로 이름을 세운 지 꼭 3년이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서윤은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진남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단정하게 비녀를 꽂았습니다. 당당하되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채린이 문 앞까지 따라오며 아씨, 부디 잘 되어야 할 텐데 하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힘껏 맞잡았습니다. 관찰사 앞에 서서 서윤은 차분하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아버지 한 참봉이 영모로 누명을 쓰게 된 경위, 이연이 박판서와 손잡고 꾸민 계략, 그리고 그 증거인 밀서를 꺼내 두 손으로 바쳤습니다. 관찰사가 밀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며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서윤을 바라보며 이 밀서를 어디서 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연이 대청마루 아래 흙바닥에 숨겨둔 것을 몸종이 직접 목격하고 빼내온 것이라고요. 관찰사가 밀서를 다시 찬찬히 살폈습니다. 이연과 박 판서 대감이 주고받은 서찰에는 한 참봉을 영모로 모함하기 위해 꾸민 계략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참봉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벌인 짓이었습니다. 관찰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로다. 내 즉시 임금께 장계를 올리겠네. 관찰사는 밤새 장계를 써서 한양으로 급히 올려보냈습니다. 며칠 뒤 조정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임금께서 크게 노하시어 의금부에 명을 내리셨습니다. 당장 박판서와 이연을 잡아들여 문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금부도사가 포졸들을 이끌고 이씨 가문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연이 화들짝 놀라 뒷문으로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포졸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능주댁이 마당으로 뛰어나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밀서가 결정적 증거가 되어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주모자 박판서는 멀리 함경도로 유배를 떠났고 이연은 벼슬을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한 뒤 제주도로 귀향을 갔습니다. 능주댁은 빈몸으로 먼 친척집 행랑채에 얹혀 살게 되었고 이연이 들인 첩 월이는 남은 패물을 훔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참봉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서윤이 포구에서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낡은 도포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년의 세월에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아버지의 모습에 서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울부짖으며 달려갔습니다. 한 참봉이 딸을 끌어안으며 연아야, 내 딸아 하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서윤의 아명이 흘러나오는 순간 서윤은 그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포구에 모인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참봉의 누명이 벗겨진 뒤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서윤은 아버지를 모시고 새로 지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해 포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번듯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으면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서윤이 약재거상으로 일으켜 세운 살림으로 마련한 집이었지요. 한 참봉이 딸의 손을 어루만지며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께서 살아 돌아오셨으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서윤이 아버지께 채린을 양녀로 삼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한 참봉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린이 없었다면 내 딸이 이 세상에 없었을 테니 오늘부터 채린은 한씨 가문의 딸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때 시장 골목 어귀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12살짜리 고아가 이제 어엿한 양반가의 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윤의 약재거상은 날로 번창하여 한양에까지 이름이 퍼졌습니다. 채린은 박 노인에게서 더 깊은 약초 지식을 이어받아 서윤 곁에서 사업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박 노인은 섬에서 나와 서윤의 집 한켠에 조용히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30년 은둔 끝에 세상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편 제주도 귀양지에서 이연에게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저리더니 점점 팔다리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몸이 굳어 꼼짝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서윤에게 먹였던 그 독이 세상을 돌고 돌아 제 몸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남을 해치려 판 구덩이에 결국 제가 빠진 것이지요. 이연은 귀양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소문이 돌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이 천벌을 내리셨다고, 제가 아내에게 한 짓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서윤의 집 대문 앞에 누더기를 걸친 노파 하나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 능주댁이었습니다. 한때 며느리에게 복덩어리라며 두 손을 잡아주던 시어머니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능주댁이 서윤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잘못했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흐느꼈습니다. 서윤이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꾸짖음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이윽고 서윤이 품에서 은전 주머니를 꺼내 능주댁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끼니나 때우십시오. 저는 어머님처럼 그리 모질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능주댁이 은전 주머니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비틀거리며 돌아가는 능주댁의 등이 석양빛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하늘이 다 알고 계셨구먼. 서윤이 대청에 올라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한 참봉이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채린도 곁으로 다가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외딴 섬 갯벌에 버려졌던 여인이 두 발로 우뚝 서서 서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석양이 푸른 물 위로 붉게 번져나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까마귀 섬에 버려졌던 여인 서윤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가슴이 답답하셨다가 후련해지는 그 느낌, 저도 이야기를 전하면서 함께 느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윤이 혹독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날 죽어가는 아이를 외면하지 않고 솜저고리를 벗어 감싸 안았던 그 작은 온정이 훗날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남에게 베푼 작은 선의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옛 어른들이 이르기를 하늘은 높아도 사람의 선악을 다 살피신다고 하셨지요. 악한 짓은 반드시 제 몸으로 돌아오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하늘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어르신들 정말 감사합니다. 눈보라가 지나간 뒤 찾아오는 봄처럼 여러분의 앞날에도 따뜻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